박진영이라는 사람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박진영이라는 사람의 산업적인 선택이 K-팝의 기조를 바꾸지 않습니까? 박진영이라는 상징성 있는 인물, 그 실무를 잘 알고 있는 인물,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 캐대언과 K-팝 뭐 등등에서 지금 살 물이 들어온 이 국면에서 실제 비즈니스적으로 그렇죠.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거를 이제 나라의 정책에 분명히 녹여낼 방법이 있다고 보는 것 같거든요. 4차 산업이니 뭐 AI니 그리고 최근에 뭐 K-팝이 뭐 버추얼 아이돌이니 그리고 미국 현지화 뭐 이런 세계 현지화, 그다음에 뭐 세계 굴지의 뭐 아티스트나 레이블들과 협업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다 종합해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박진영이 있어요. 그거를 실제로 해왔던 사람이거든요. 어허. 현지화 모델, 예. 해외 아티스트와의 협업, 그리고 외국 당연히 레이블들이나 이런 거의 협력 방식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보지 못했을 뿐이지 그가 준비하고 있거나 앞으로 뭐 JYP가 주력으로 삼고 싶어 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나라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겠죠. 돈을 향한 말투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오늘은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 K-팝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이돌 이름을 알아야 K-컬처도 이해하고 K-산업의 흐름도 읽을 수 있는 걸까요? 어디부터 짚어봐야 할까요? K-팝을 중심으로 한 K-컬처 현상,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K-산업의 기상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 음악평론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지난달 20일에 이재명 대통령 만나셨더라고요. 이재명 그래서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면은 좀 애매한데 어쨌든 함께 방송을 했습니다. 직관하였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문화 강국, 문화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대통령, 이렇게 선언한 사람은 또 없었잖아요. 대통령 가운데. 네, 일단 그 프로그램 자체가 좀 독특하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처음에 그 토크쇼를 섭외 받았을 때 누가 나오는지를 몰랐었거든요. 매기강 감독님이 나온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다른 게스트들이 이제 있다고 했는데 저도 한동안은 그게 이제 대통령님인 건 몰랐었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놀랬죠. VIP 일정은 기밀이니까. 네, VIP 일정 기밀이고 심지어 네. VIP 일정인 거를 제가 알게 된 순간 제 일정도 기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추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네요. 네, 그래서 한 3주를 숨어 3주를 다니셨다는. 저도 아무 말을 못했었던 어허. 기억이 나고, 근데 제가 좀 독특하게 봤던 거는 이 보통 대통령 VIP가 나오는 스케줄들은 그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태양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그러니까 달에 불과하죠. 그렇죠. 이제 옆에서 이제 서포팅하는 역할이 되거나 네. 어떻게 보면 뭐 정부의 새로운 어떤 정책 기조를 설명하거나 좀 딱딱하거나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좀 국가 주도의 행사 이미지가 있는데, 이 행사는 애초에 기획 자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출발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방송사에서 K-팝의 다음 단계에 대한 이런 기획을 하고 거기에 대통령이 이제 게스트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기획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좌석 배치도 그렇고 나란히 앉으셨어요. 동급으로 앉으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평론가님. 네. 네. 대통령의 관심 그리고 의지는 뭐 확실히 느껴졌던 것 같아요. 스케줄 끝나고도 바로 가지 않으시고 오. 사실은 그 스테이지 위에서 네. 뭐 매기강 감독님 심지어 저하고도 또 한동안 얘기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보통 그거는 관심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요. VIP 일정이라는 게 바쁘니까. 네. 그래서 제가 뭐 그 전에 대통령들을 제가 만나본 건 아니지만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좀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하셨어요? 우리가 제일 착각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지원을 하면 봉준호를 또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지원을 하면 BTS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지원을 안 했는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그건 뭐냐면 지원을 안 하면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또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다만 봉준호가 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느냐, BTS가 등장할 수 있는 산업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냐가 중요한데, 제가 그런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이 산업이 결코 아이돌 몇 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들, 그러니까 기업에서 더 나아가서 실제로는 그런 창작자들이나 아티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뭐 쉽게 말해서 K-팝 데모넌터스가 있는데 K-팝 데모넌터스 곡을 쓴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무를 만든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을 굉장히 흔쾌히 또 그 포인트를 동의를 하셨어요. 오. 이해를 하셨고, 그리고 또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던 말씀은 지금 우리 사회의 각 부분이 많이 썩어 있는데 엔터 산업도 또 예외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뭐 업계에 존재하는 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쁜 악습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방송 중에 또 재밌었던 게 이제 우리가 K-팝 얘기를 계속, 제목도 K-팝 넥스트 챕터였고, 근데 K-팝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제 대통령이
지금 이제 K-팝만이 또 문제가 아니고 K-푸드도 있고 K-뷰티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서로 이제 같이 발전해 나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굉장히 정확히 보고 계신 부분이죠. 어허.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와 의지 같은 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게 또 인선에서도 확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아, 이제 인선이요? 네, JYP 아,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이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여기에 그리고 이제 또 공동위원장이거든요. 이게 장관급이에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아, 의지랑 메시지는 확실히 느껴진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기능할 수 있을까? 현역 가수라면 현장을 잘 알고 그래서 진짜 필요한 제도화에 힘을 실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좀 있긴 했어요. 이게 이례적이니까 네. 사실은 이게 뭐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뭐 이렇게 속단을 하기는 어려워요. 음. 그러니까 이게 장관급이라고 했다는 것은 네. 그러니까 장관을 임명한다는 마인드로 임명을 하셨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죠. 예,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장관 자리와 격이 같지만 더 실무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은 적으면서 힘은 유사한. 어허. 저는 그랬을 최고인데? 저는 그랬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예. 박진영 씨 같은 분은 평생 뭐 위원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박진영 씨 같은 분은 평생 실무에서 실제 비즈니스를 하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잘하면 국가 일을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두 일의 성격이 달라요. 그러면 비즈니스를 잘하던 분을 국가 일로 끌어들였을 때 제일 이제 이런 포지션에서 이런 분들이 이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갑자기 뭔가 이제 영전을 해서 가는 이 느낌이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뭔가 탈바꿈을 한다. 뭔가 누구의 무슨 라인이다. 오른팔이 된다. 이게 부담스럽거든요, 어허. 사실은. 그리고 그게 오히려 좀 행보를 좀 좁히는 결과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소속이지만 조금은 별도 기구처럼 보이게 하고 좀 뭐랄까요? 위원회라는 형식으로. 그렇죠. 좀 스탠스를 가볍게 해주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양수겸장을 노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박진영이라는 사람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진영 씨는 저희 시대에는 그냥 되게 가수, 막 딴따라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지금 K-팝 세대 특히 해외에서 봤을 때는 K-팝 산업을 일궈낸 빅3 중 한 명.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하이브, 방시혁까지 오히려 더 큰 그룹이 됐지만 기본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YG, SM 또 하나 JYP. JYP야. JYP 얘기하고 있는데 JYP를 박진영. 빼보시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SM, YG, JYP 이렇게 3대 그룹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프로듀서 출신으로서 이 산업의 초석을 다진 사람. 해외 팬들이나 해외 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어떤 비전이 K-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크지만 또 작다면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박진영이라는 사람의 산업적인 선택이 K-팝의 기조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럼 그 K-팝과 연관된 해외 시장에서의 또 태도나 스탠스가 또 바뀌어요. 그리고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내리는 가령 뭐 우리는 앞으로 이런 전략으로 이 시장에는 이렇게 진출하겠다. 그 비즈니스 마인드가 이제 공동위원장이 되면은 그게 개인의 비즈니스 마인드가 아니라 나라의 선택이 되겠죠. 나라의 선택이 된다라는 점인데, 그러니까 네.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물론 그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정부의 단점이 뭐냐면 연속성이 없고 전문가가 없어요. 누가 하겠어요 공무원 중에. 네, 그리고 K컬처의 전문가가 없어요. 네. 네, 없기 때문에 다 그냥 새로운 일을 새로 배워서 이름만 전문가라고 달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부 일이라는 게 네. 솔직히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뭐 누구한테 물어봐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뭐 어차피 내일 아닌데 누가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겠습니까? 그 정부 일을. 그러니까 사실은 박진영이라는 상징성 있는 인물, 그 실무를 잘 알고 있는 인물,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 캐대언과 K-팝 뭐 등등에서 지금 살 물이 들어온 이 국면에서 노를 저어야겠네. 실제 비즈니스적으로 그렇죠.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거를 이제 나라의 정책에 분명히 녹여낼 방법이 있다고 보는 것 같거든요. 뭘지 그냥 느낌은 오는데 좀 힌트 좀 주세요. 아니 뭐 최근에 다 강조하는 게 뭐 4차 산업이니 뭐 AI니 그리고 최근에 뭐 K-팝이 뭐 버추얼 아이돌이니 그리고 미국 현지화 뭐 이런 세계 현지화 그다음에 뭐
세계 그 굴지의 뭐 아티스트나 그 레이블들과 협업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다 종합해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박진영이 있어요. 어허. 그거를 실제로 해왔던 사람이거든요. 어허. 현지화 모델, 예. 해외 아티스트와의 협업, 그리고 뭐 외국 당연히 레이블들이나 이런 거의 협력 방식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2003년에 가가지고 막 문 두드리고 그랬죠. 그렇죠. 박진영 씨의 경우는 예. 또.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그거를 잘하는 전문가들을 매번 새로 구하는 거는 비효율적이고, 그렇군요. 오히려 박진영이라는 음. 상징적 인물에게 어떻게 보면 권력과 그러니까 권한과 또 비전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역할을 주면서 또 뭐 잘은 모르지만 이건 정말 잘은 모르지만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인맥 풀들이 있을 거예요. 해외까지 펼쳐진? 해외 인맥 풀은 우리가 뭐 정확히 모르지만 네. 그 어마어마할 겁니다. 사실은 어허. 이미 알고 있는 뭐 레코드 회사의 수장이라든지 뭐 A&R들이라든지 뭐 퍼블리싱 컴퍼니들의 뭐 이런 부분, 그 외에도 뭐 AI 관련 툴을 개발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보지 못했을 뿐이지 네. 그가 준비하고 있거나 앞으로 뭐 JYP가 주력으로 삼고 싶어하는 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어허. 나라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일치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박진영 씨의 특이점은 아티스트인 동시에 약간 산업적인 면에서도 좀 감각이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신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 아티스트들이 네. 뭐 글로벌 산업의 비전과 뭐 인류의 미래를 고민하는 분들은 아니죠. 음흠. 그런데 이제 뭐 적어도 이수만, 음. 뭐 박진영, 뭐 또 양현석, 레이블의 강시영. 수장 그 정도는 레이블의 수장들 되면, 왜냐면 그들 입장에서는 그 음악 산업의 비전이 곧 본인의 회사에 새로운 먹거리와 이득이 되거든요. 음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떤 굉장한 인문학적인 통찰에서 나온다라기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다음엔 어디 가서 벌지라는 것이 결국은 이게 뭐 길게 보면 산업의 비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뭐 그건 당연히 이 산업의 생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적어도 지금 언급한 사람들 정도는 저는 뭐 개인차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비전을 뭐 차이는 갖고 있지 않을까. 물론 그 중에서 역시 뭐 이수만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 비전을 갖고 계신 분이고, 사실 그 후발주자들이 그 이수만이라는 사람의 비전을 상당 부분 모방하고 자기만의 것으로 배워온 측면들은 있죠. 그러니까 한류라는 얘기를 들은 게, 한류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온 지도 벌써 한 20-30년 된 것 같거든요. 한류가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기억 속에 한류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거는 2000년대 초반이고요. 정확히는 90년대 중후반에 한류라는 말은 그 중국에서 처음 쓰기 시작했어요. 그 중국에 어떤 게 갔더니 이제 한류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뭐가 있었죠? 한국에서 뭘 수출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때 뭐 한국에 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뭐 직배사들도 막 들어오고 막 그래서 뭐 한국 영화 산업이 망한다, 일본 뭐 음악 산업이 망한다 이런 와중에 그 직배사들이 오가는 와중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그때 이제 피지컬 미디어죠, 뭐 DVD, VH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 이제 주변 국가들에게 조금씩 알려진 거예요. 그때 의도적으로 수출을 한 건 아니었는데 약간 이렇게 뭐 방송국 같은 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 요즘 뭐 우리가 만드는 드라마인데 한번 재밌어. 어떤지 한번 좀 검토를 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알려진 건데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클론 같은 경우는 아무 홍보 없이 대만에서 인기 스타가 되고, NRG, 뭐 H.O.T 이런 그룹들이 왜 웃으시죠? 세대라서 그러시는 거죠? 네. H.O.T, 추억은 방울방울하고. 추억은 방울방울이라. 제키랑 싸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네, 제키 네. 팬이랑. 네. 제키를 좋아하셨어요? 아니 저는 H.O.T.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H.O.T가 중국에 진출했는데 네. 왜 요즘 뭐 어르신들이 아휴 뭐 MZ들이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네. MG 사원, 뭐 젠지. 근데 그때 약간 그런 투로 요즘 젊은 애들이 이 새로 들어온 이 한국 문화에 맛을 들여서 뭐 옷도 이상하게 입고 이게 지금 나라가 지금 이래서 되겠냐라는 의미로 좀 개탄조로 한류라는 말이 쓰인 거예요. 약간 좀 비하하는 용어에 가까웠군요. 요즘 한국풍이 대체 말이야 인기가 많다. 한국풍. 그런 국풍에 반대되는 한국풍이었구나.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한류라는 말이 쓰이게 된 건데 이게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는 좋은 말이 됐죠. 처음에 나쁜 의미가 담겼다고는 전혀 조금은 몰랐네요. 개탄조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사실 그때도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돈을 벌려고 산업적으로 의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그냥 한번 보실라요?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갔다가 그게 서서히 이렇게 스며들었으니까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이게 약간 산업으로서 좀 인지를 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 이제 뭐 보아가 이제 일본에 일본에서. 진출하고 그 전에는 이제 SES도 진출을 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을 타진을 한 거고 본격적으로 그래도 이제 뭔가 한류라는 것이 특히 K-팝이라는 것이 돈을 번다. 그러니까 드라마 쪽에서는 당연히 겨울연가의 케이스가 있었고 K-팝에서는 이제 2000년대 중반에 뭐 소녀시대, 원더걸스, 뭐 2PM, 뭐 빅뱅 이런 그룹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소위 2세대 그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으로 이제 외국 시장에서 팬덤이라는 것들이 좀 이렇게 손에 잡히듯이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소비력을 가진 네, 소비력을 가진 그 팬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존재가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을 하면서 유튜브가 2005년일 겁니다. 이거 2005년에 등장을 하면서 K-팝이 그 전까지는 뭐 문화적인 장벽도 있고 특히 이제 산업적인 장벽이 있죠. 그러니까 외국에 가려 그러면 뭐 외국 누구랑 미팅을 해서 뭐 그 그쵸. 사람이 누구를 소개시켜 줘야 돼서 이게 엄청난 게이트키핑이 계속 있잖아요. 근데 탈공간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허. 우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 진출의 우회로를 찾아냈는데 이게 유튜브라는 테크놀로지 혁명, 뉴미디어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 시점부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시점부터 치면 20년 된 거고요. 그렇네요. 뭐 H.O.T.부터 시작을 해서 왜냐하면 그때도 생각은 있었어요. 이수만 씨가 이거를 우리끼리만 좋아하자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때 이제 했던 말씀들이나 이런 걸 보면 결국에는 그 뉴키즈 온 더 블럭처럼 외국 가수가 우리나라에서 열광을 하는데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정말 예쁘고 잘생긴 아이돌을 만들면 이게 주변 나라에서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셨다 그래요. 그래요. 참 그 선견지명이자 또 호연지기. 그 어떻게 우리가 약간 뭐랄까 헐리우드 영화라고 하면 되게 한번 진일보한 영화인 것처럼 느껴지고 유럽 영화라고 하면 또 되게 뭐 좀 더 나은 영화 막 이랬는데 그때부터 이미 우리 걸로 승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그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단순히 뭐 호연지기 물론 자신감 이런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저는 두 있어요. 개다. 이 한국의 문화 산업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해내고야 말겠다. 약간 뭐 헝그리 정신인가요?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옛날에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제 우리도 세계 시장에서 우리 것들을 팔고 뭐 금탑 산업 훈장 뭐 이런 거 막 봤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뭐 올림픽에서 연식 나와요. 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은 막 그 모든 전 국민의 기쁨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를 성취해야 되겠다는 그 한국인들만의 그 DNA가 있습니다. 발런티어가 아니죠. 파이어니어 정신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발런티어도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그럼요. 사실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신 플러스 한국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장이 작고 인구가 적고, 그러니까 이웃 나라 일본만 봐도 시장이 크고 지금도 2위죠. 네. 인구가 많고 이러니까. 근데 오히려 그래서 일본은 세계 시장에 빨리 진출을 못했어요. 필요를 못 느껴. 유인이 없었군요. 네, 필요를 못 느껴서. 그래서 그런 것 두 개가 이제 맞물리다 보니까 생각은 옛날부터 했지만 그게 이제 무르익을 시장적으로 인프라적으로 무르익을 시기를 이제 준비해 왔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그래서 캐대헌으로 어떻게 보면 빵 터지긴 했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캐대헌 이슈가 워낙 크긴 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정작 또 캐대헌을 보면 왜 성공했는지는 워낙 많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또 많이 겪어보긴 했는데 우리가 거기서 진짜로 뭔가 마음은 좋은데 벌고 있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잖아요. 일단 제작은 소니고 플랫폼은 넷플릭스고 자본은 된 건 넷플릭스고 하다 보니까 IP에서 우리가 챙기는 게 있나?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거 챙기는 게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약간 제가 몰카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왜요? 왜 이게 논란?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지라는 생각이 어떻게 이런 자꾸 생각을 하지? 네, 그러니까 캐데오는 말씀하신 대로 캐나다 교포가 만들고 소니 픽처스가 만들고 넷플릭스가 배고파했어요.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그 캐데오는 캐데온이죠. 그러니까 왜 캐데온에서 우리가 뭘 챙겨야 되는지를 왜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도둑놈 신보인가요? 아니 그 사고방식 자체가 이해가 안 아니요. 돼요. 예를 들면 누가 김밥 체인으로 대박이 났으면 우리가 김밥 체인을 이제 만들어야지 그 김밥 체인에서 내가 무슨 돈을 벌 수 있을지 고민하나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여전히 우리가 너무 스케일이 작다라는 생각을 해요. 문화를 보는.
문화라는 거는 굉장히 유기적이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건데 지금 캐대언이 뜨니까 캐대언에만 꽂혀 있는 거거든요. 자꾸 캐대언에 그러면 이게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야 된다. 우리가 못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왜 못 만드는 걸까요? 지금 캐대언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분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나 현실적인 고증이다. 어떻게 이런 세세함까지 다 챙기냐. 우리가 만들면 이런 고증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오히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캐대언에만 너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대언을 우리가 만들 수 있냐? 못 만드냐? 잘 모르지만 못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현실로는. 못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캐대언 이런 거는 절대 못 만드는 민족이냐? 그건 아니죠. 다만 캐대언은 매기강, 소니픽처스, 넷플릭스니까 만들 수 있었던 작품이고 그래서 뜬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냥 쿨하게 인정을 하고 그럼 우린 뭘 생각해야 되느냐? 네. 캐대언 때문에 저는 뭐 표현이 적절치는 한지 모르겠지만 손 안 대고 코 풀었어요. 아하. 어떤 부분을 특히 아니 케이팝을 지금 전 세계인들이 따라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나가서 뭐 깃발 들고 케이팝 들어달라고 했습니까? 캐나다- 메신저가 오히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교포 우리 한 거 감독이 아니야 이러면서. 교포 감독이 남의 나라에 피칭해서 남의 나라 돈으로 한국을 홍보를 다 해줬잖아요. 그거 우리나라 그 서울 전경을 아무리 소니 뮤직에 가서 제발 그렇네요. 제발 다음 너희들 가수 뮤직비디오에 이거 한 번만 한 5초만 넣어달라. 그럼 4천만 원 막 이럴 텐데. 안 넣어줘요. 어. 네, 절대 안 넣어주는데 지금 그거를 알아서 해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캐대언을 왜 못 만들었지 이거에 꽂혀 있지 말고 네. 캐대언으로 물 들어왔으니까 우린 빨리 딴 거 팔아야 되겠다.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캐대언은 왜 우리가 못 만들었지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저거는 저 사람들이니까 만들 수 있었나 보다라고 그냥 그것도 빨리 쿨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저거는 저 사람들이 만들 수 있었던 거면 우리는 뭘 만들 수 있지? 그리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과 저들이 만들 수 있는 거는 다른지 이걸 빨리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캐대언은 못 만들었지만 기생충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한강의 소설은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류 드라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한국 사회에 정말 깊이 바라봐야만 알 수 있는 어떤 모순들, 우리니까 할 수 있는 얘기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진지하고 우리가 내부인으로서 할 수 있는 고발 같은 것들은 그런 거는 외국에서 안 만들어줍니다. 어허. 왜냐하면 그거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들의 관심사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떡볶이가 아이돌들이 투어 다니는 게 신기하고 팬미팅 하는 게 신기하고. 아주머니들이 달려가는 게 신기하고 그 근육에 열광하는 팬들이 신기하고 팬미팅이 신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들이 우리를 알아서 팔게 냅둬야 돼요. 아하. 더 재밌게 더 재밌는 척 우리가 연기를 해야 돼요. 그래요? 이거 그 생각 아니 못했네. 그게 아니라 연기할 생각도. 우리 이런 문화 니네들은 없지. 우리 이거 이런 거 있다. 진짜 특이해. 더 만들어 그거 하고 제발 그거랑 경쟁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고 그 대신 이제 교훈은 있죠. 뭐냐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알았죠. 우리는 사실 말만 하거든요. 문화의 힘, 돈은 안 줘요. 돈은 안 줘. 예산은 맨날 이만큼인데 문화의 힘, 우리가 문화 산업에도 투자해야 된다 그러고 맨날 다른 예능 막 이런 것만 클릭해요. 네. 말이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서 평소에는 맨날 뭐 있을까요? 맨날 뭐 진짜 시덥지 않은 유머 같은 것만 소비하면서 캐대언이 딱 뜨면 거 봐라. 우리가 왜 이런 걸 못 만들었냐? 이러면은 그거는 모순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캐대언 성공 비결. 그다음에 왜 우리는 못 만들어서 돈도 방송에서도 여기서 못 벌어? 맨날 여야 싸우는 것만 다루잖아요. 그게 엔터테이닝이잖아요. 네, 그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구나. 저한테는 평론가한테는 맨날 이번에 좀 다른 얘기 하실 수 없나요? 방송은요. 우리나라 방송은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똑같은 정치인들 싸움 얘기를 그냥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캐대언이 뜨면 우리가 이걸 만들어야 된다. 그게 말이 안 되죠. 근데 계속 그런 얘기만 하다가 방금 뭔가 이제
프레임을 전환하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신선했어요. 제가요? 아니 어떤 프레임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아. 말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 캐대원으로 우리는 돈을 번 게 없네요. 아 슬픕니다. 왜 우리는 못 볼까요? 막 이런 플로우. 캐대원은 우리 게 아니니까 못 보죠. 하나만한 질문을 왜 하냐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 거기에 또 매몰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나라의 정책이 우리 캐대원 2는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뭐 벌써 아니잖아요. 느낌 정말, 오잖아요. 느낌 오네요. 절대 안 되죠. 끔찍하네요. 네, 대한뉴스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돼, 안 돼. 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음. 그거는 지금 캐대원뿐만 아니라 제가 들은 것만 해도 네. 서너 작품이 더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겠다는 거 아니요, 아니면 외국에서 K-팝 관련한 뭐 이미 K-팝 뮤지컬 나온 거 아세요?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있어요. K-팝이라고 하는. 그럼 우리의 그 뭐 히트 넘버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네. 오. 그러니까 뭐 창작곡도 나오고 해요. 창작곡 근데 나오고. 그거를 뭐 우리는 왜 뮤지컬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 못했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창작 뮤지컬이 이미 토니상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하는 거죠. 아하.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생각의 전환, 소름이 쫙 돋는데 우리가 좀 그런 얘기를 중심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캐대언에서 마지막으로 좀 짚고 싶은 신기한 점이 뭐냐면 헐리우드인지 뭐든지 이제 이렇게 문화를 소비하는 어떤 시장에서는 그 어떤 문화도 다 자기네들이 막 이렇게 소비를 하잖아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멕시코 것도 하고 이탈리아 것도 깔때기요? 하고. 그렇죠. 네, 용광로 문화죠. 오. 뭐든지 다 자기 거.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일종의 뭔가 이제 생경함, 이거 이런 게 있었네 이런 느낌이었다면 캐대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기에도 이거 완전히 찐으로 알아야지 이해를 하고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재밌어 한다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해도 되죠. 그래도 역시 한국 사람이어서 우리 매기강 감독이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수많은 애니메이터들, 뭐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들, 기획하신 분들 중에 정말 수많은 분들이 한국인들이세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또 한국인이어서 가능했던 부분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물론 그것도 있겠고 또 하나는 이 기획이 처음 시작됐던 시점과 지금 간에는 한 5년, 6년, 7년간의 그 기간이 있어요. 네. 근데 만드는 동안 K-팝이 너무 거대해졌어요. 아. BTS, 블랙핑크 뭐 수많은 그룹들이 나왔잖아요. 뉴진스도 나오고. 아니 아무튼 한 칸이 다 블랙핑크, 빅뱅 네. 이렇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우리 K-팝으로 돈 벌어볼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소니나 뭐 넷플릭스나. 근데 만들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어. 대충 만들면 이제는 안 볼 거야 이거. 점점 자원이 추가됐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고증하고 검증의 시간을 엄청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7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 고증하는 부분만 고증 부분만. 네, 그것만을 엄청 준비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문화가 별로 시덥지 않을 때는 대충 다뤄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잖아요. 근데 이제 K-팝을 좋아하는 인구가 뭐 한국만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수백만 수천만인데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지. 그거 아니야라고 하는 순간 망하는 거지. 비빔밥 그거 아니야. 뭐 설렁탕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작품의 가치는 굉장히 내려가죠.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제목을 쓴 보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역설적으로 보면 한국 문화가 그만큼 위상이 높아진 거고 그리고 그거를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는 감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그 매기관 감독님을 만났더니 네네.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아마 기자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뭐 하면은 야 그거 그냥 국뽕 아니야? 맞죠? 꼭 그러잖아요. 네, 초반엔 솔직히 의심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밌는 게 국뽕 아니야? 이러는 사람이 있고 또 열심히 유튜브 들어가서 외국인 리액션만 봐요. 외국인들이 눈물 흘리는 거 보면서 막 나도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심리인지, 그러니까 남들이 우리 거를 좋아한다는 거에 이제 뿌듯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두 사람이 결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야 이거 너무 국뽕 아니야?라는 사람과 외국인 리액션 보고 우는 사람들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방어적인 우리만의 자기 검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괜찮은데 제가 제일 말하는 게 K-팝 데몬 헌터스 한국인이 보면 재밌는데 외국인이 보면 왜 재밌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거는 외국인이 보면 재밌어요. 그냥 한국 사람도 재밌는 거예요.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이제 스스로 검열을 하다 보니까 좋은 거를 보고도
이거 우리끼리 국뽕 아니야?라고 하는 판단이 어려운 거죠. 근데 제가 매기관 감독을 딱 만났더니 네. 이분이 더 국뽕이에요. 오. 이분이 소니랑 이런 거 협의할 때도 한 번도 미국화를 시킬 생각을 하지 않았대요. 오. 뭐 미국 사람이 이해 못하니까 이걸 빼야지. 왜? 그리고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고춧가루 빼고 마늘 빼고 버터 넣고 올리브유 넣고 그거 망하는 거잖아요. 혼종을 그 퓨전 그 기괴한 퓨전 한식 혼종을 망하는 만드는 거죠. 거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했었잖아요. 네. 요즘 맞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먹는 비빔밥 그대로 비비고 진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바뀐 거죠. 예, 그래서 매기관 감독이 오히려 더 한국의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민자들의 삶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은 투쟁의 수단이거든요. 예, 그 본질이잖아요. 네. 정체성의 본질이 우리는 뭐 상관없지만. 그래서 이분이 진짜 국뽕이다. 그래서 살아남았구나. 저는 그래서 케이팝 데모넌터스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현지화라는 걸 한때 되게 많이 썼던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제 더 이상 이제 통하지 않는 수준의 위상이 됐다. 아니요, 그러니까 현지화라는 것이 있는데 그 현지화의 의미가 좀 바뀌었죠. 옛날에는 쉽게 말해 진짜 고추장, 된장 빼고 버터 넣고 올리브유 치는 게 현지화였다면 지금은 우리나라의 그 이제 어센티시티라 그래요. 진정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이거를 편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케팅을 고려를 하는 것. 그게 이제 현지화가 된 거죠. 현지인들로 가령 우리 컨텐츠인데 현지인들이 하게 한다든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준다든지. 그러니까 뭐 가령 우리 경연대회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거를 억지로 외국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포맷을 그냥 팔고 자기네들끼리 놀게 만들어준다든지. 이제 그게 현지화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계속 이 캐대헌과 관련된 되게 무수히 많은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분석한 얘기들도 많았는데 진짜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미래를 좀 상상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신선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는 중국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한국에 대비해서 자원이라든지 인구수가 막강한 중국이 또 한국을 부러워하는 듯하고 좀 따라하는 듯하고 그러면서도 경계도 많이 하는 듯해서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마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